이번 동영상에서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정의와 조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대수와 해석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정의와 조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의어를 살펴보면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DDL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의 구조를 지정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 구조를 지정하는 언어는 지금 이 예에서 보듯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직원 DB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직원 DB에 있는 테이블들은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 예를 들어 부서 테이블이 있고 또 위치 테이블이 있고 다른 여러 테이블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하나씩 디파인을 해주는 거죠. 부서에 있는 속성들을, 부서 번호라든가 부서명, 부서장 등등 그 부서 속성이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뭔지, 그리고 그게 프라이머리 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의가 되면 그 데이터를 넣고 끄집어내고 변경하고 검색하고 삭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그러고 보통 DML로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조작어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대수어고요. 다른 하나는 관계 해석어인데, 관계 대수어는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찾아올 거냐, 조작할 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how에 해당되는 랭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관계 해석어는 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갖고 오는지 몰라도 좋으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이거를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what에 해당돼. 내가 원한 게 무엇이다 라고 what에 해당되는 내용을 명령하는 것이 관계 해석어가 되겠습니다. 관계 해석어에는 타플 관계 해석어와 영역 관계 해석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대수어는 지금 여기 보이는 8가지 정도의 연산자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 8개를 잘 적절히 결합해서 무슨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가져와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select와 project와 join은, 이 세 가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특수 연산자입니다. 이것은 집합 연산자는 아니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새로 고안된 연산자이고, 나머지 프로덕트나 유니언이나 인터섹션이나 디퍼런스나 디비전 같은 이런 연산자들은 기존의 집합 이론에 기초한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예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select 연산자입니다. select 연산자는 예를 들어 이게 관계 R이라면 이 관계에서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타플들, 그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가져오는 선택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타플 또는 레코드를 가져오는 연산자고요. 프로젝트 연산자는 이 관계에서 특수 속성, 일부 속성, 내가 추출하라고 하는 일부 속성들만 가져오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select는 행을 가져오고 project는 열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트 연산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연산자를 보면 이 프로덕트 연산자는 사실
관계 1에 있는 타플과 관계 2에 있는 타플을 전부 다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1에 타플이 3개가 있고 관계 2에 타플이 2개가 있으면 2를 곱해서 모두 6개의 타플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와 나를 결합시키고 또 가원과 나원, 가원과 나2, 또 가원과 나원, 가원과 나2. 여기 오류가 있네. 이게 가원이 아니고 가2가 돼야 되는데 책에 오류가 있네요. 가3와 나2 이렇게 결합하기 때문에 전부 다 총 6개의 쌍이 나오게 되는 것이 프로덕트입니다. 이런 프로덕트는 사실 이 결합했을 때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너무 많은 타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계 대수에서 많이 쓰는 연산자는 조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퀴 조인이라든가 아우러 조인이라든가 여러 조인이 있지만 우선 내추럴 조인을 먼저 살펴보면 관계 R1과 관계 R2에 있어서 공통 속성, 여기서 공통 속성이 뭔가요? 가가 공통 속성이 되겠죠. 가가 공통 속성입니다. 나는 R1에만 있고 다는 R2에만 있기 때문에 R1과 R2에 동시에 있는 가가 공통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 공통 속성의 기초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 타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1은 나1에 대응되는 값인데 R2에서는 가1이 다1에 대응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1과 가1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1과 나1의 경우에는 가1은 나1이고 가1은 또 다1이기 때문에 가1이 나1, 가1이 다1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타플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가1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1의 나1, 가1의 나1인데 다시 가1은 다1을 갖게 됩니다. 가1은 다1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요 타플이 연결이 되겠죠. 가3가 공통이기 때문에 가3가 나1과 가3가 다2, 나5와 다2로 연결됩니다. 요 가4, 다3는 같은 값을 갖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값을 갖는 3개의 타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추럴 조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언이나 인터섹션 디퍼런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R1의 관계가 이것이고요. R2의 관계가 이거라고 한다면 유니언은 합집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친 게 되겠고요. 인터섹션은 교집합에 해당되겠습니다. R1에서 R1과 R2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타플들을 뽑아내는 게 인터섹션이 되겠고요. 디퍼런스는 차집합이라고 하나요? 이 R1이 갖고 있는 데서 R2가 갖고 있는 타플들을 빼내고 남는 타플들이 새로운 타플로 형성되는 것이 디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디비전은 이 R1과 R2에서 R2의 모든 타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1과 나3에 모두 대응해서 동일 값을 갖는 R1 타플의 속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1에 대응되는 값이 가1이죠. 또 쭉 내려서 나1에 대응되는 값이 가2죠. 나3에 대응되는 값은 가1입니다. 그리고 나3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둘에 모두 대응되는 값은 가1 밖에 없습니다. 가2는 나3에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모두 대응되는 값은 가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비전을 하게 되면 가1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관계 대수 연산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쓸 명문 가구 데이터베이스고요. 명문 가구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여기서 4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서 위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이 부서 번호로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직원의 이름, 주소 뭐 등등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 직원과 관련돼서 직원의 부양가족이 이 부양가족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 테이블과 부양가족 테이블은 이 직원 번호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점선이 있어야 되는데 소속 부서가 foreign key가 되겠죠. foreign key가 돼서 이 foreign key가 이 소속 부서가 어딘지, 이 직원의 소속 부서가 어딘지 나타내주는 foreign key인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테이블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연결될 수 있는 4개의 테이블이 다시 다 연결되는, 지난번 개념에서 우리 배웠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테이블의 내용은 보면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서 번호 D1은 생산 부서고 부서장은 201이라는 직원이죠. 사실 여기도 하나 포린 키가 더 있네요. 이 부서장 번호가 바로 이 직원 번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꼭 하나만 연결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장의 발령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위치는 D1의 경우는 생산부서죠. 생산부서는 김포에 한 군데만 있지만 D2의 경우는 영업부서는 신촌과 강남과 이태원 여러 군데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직원 이름, 주소, 뭐 생년월일, 연봉,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된 부서. 그래서 201 김준규는 D1 소속이죠. D1 소속인데 D1은 생산 부서고 그 부서의 장이 바로 201 본인이네요. 그죠? 본인이고, 그 다음에 이 김준규의 상사는 누구냐? 그럼 요건 자체 내에서 또 연결이 됩니다. 사실 요것도 포린 키에 해당됩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요 직원 번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07은 바로 가서 찾아보면 이상현이 이 사람의 상사구나. 근데 이 이상현의 상사는 보면 미확인 값입니다. 이때 미확인 값은 상사가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실제로는 자기 위에 상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최고 보스, CEO가 이상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CEO 내지는 뭐 상징적인 값, 예를 들어서 200 존재하지 않는 직원 번호를 집어넣어서 무슨 이거는 우리가 CEO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지난 시간에 배운 지난번 동영상에 배운 뭐가 문제가 되죠? 참조 무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값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값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값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널 값으로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원 번호, 이 직원에 소속된, 이 직원에 딸린 부양가족을 보면 여기에 201에 이상미, 김기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우자와 아들이다. 이렇게 부양가족 이름이 서로 연결돼서 이 직원의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자, 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로 관계 대수어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계 대수어의 select 연산자를 알아보면 select 연산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건 관계를 나타내고요. 이건 select 연산자입니다. 이게 select라는 의미의 연산자고, 그리고 선택 조건. select 연산자는 관계 R에서, 그죠? 관계 R에서 선택 조건, 이 선택 조건을 만족하는 타플만
끄집어내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7,300만 원 이상인 직원의 정보를 출력해라. 그러면 직원 테이블에서 조건이 뭐죠? 연봉이 7,30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것을 select 해라 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봤던 직원 테이블에서 연봉 항목을 가서, 그죠? 연봉 항목에 가서 7,300보다 더 큰 사람들만 추출해내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처음에 네 테이블이 추출돼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여기서 보다시피 4개의 타플이 그대로 추출돼서 나오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연산자를 살펴보면 요 앞에서 조금 더 그럼 이게 아주 간단한 지금 우리가 조건들을 줬는데요. 사실은 뭐 여기에 논리적 연산자를 이용해서 and, or, not 뭐 등등 논리적 연산자를 이용해서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조건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연산자를 살펴보면요. 프로젝트 연산자는 관계 R에서 그죠? 일부 속성만 추출해서 그래서 요 속성의 목록입니다. 추출할 속성의 목록을 주면 그 속성들을 추출하는데 이렇게 추출하다 보면 중복되는 타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복되는 타플은 제거하고 새로운 관계를 생성한다. 왜 중복되는 타플을 제거하냐면 집합의 개념에서는 사실 중복되는 원소가 있을 수 없죠. 중복되는 원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타플은 제거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번호, 이름, 주소를 출력해라. 그렇게 하면 직원에서 추출할 속성들,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를 추출해라. 그러면 사실 직원 번호, 이름, 주소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이렇게 직원이란 큰 테이블에서 그 속성만 뽑아낸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사실 직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주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타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앞에서 봤던 우리 부양가족의 관계에서 관계를 추출해라. 그럼 한번 볼까요? 부양가족 테이블이 있었죠. 여기서 부양가족 테이블에서 관계라는 건 사실 배우자, 아들, 배우자, 아들, 딸, 배우자 이렇게 추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동일한 속성들은 동일한 값들은 두 번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그렇게 추출하면 배우자, 아들, 그다음에 같은 건 추출하지 않고 다시 딸 이렇게 세 개만 추출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출력됐지만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타플이 있을 경우는 중복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것이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와 셀렉트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준규인 직원의 번호와 연봉을 출력해라. 이름이 김준규인, 그죠? 이름이 김준규인 직원의 번호, 그죠? 번호와 연봉을 출력해라. 그럼 요렇게 출력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셀렉트를 먼저 합니다. 이 여러 타플 중에 굉장히 많은 타플들 중에 김준규를 먼저 찾아서 그 타플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직원 번호와 연봉을 갖고 오는 거죠. 직원 번호와 연봉. 그렇게 해서 결과는 직원 번호는 01이고 연봉은 7,500만 원이다.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1단계에서 셀렉트를 하고, 그죠? 2단계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만약에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2단계로 셀렉트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맞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이거는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알았나요? 아마 대부분 알아챘겠죠. 프로젝트를 만약 먼저 하게 된다면 직원의 번호와 연봉을 먼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죠? 직원의 번호와 연봉을 프로젝트하면 뭐가 추출되나요? 직원 번호와 얘는 추출이 안 됩니다. 연봉만 추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셀렉트를 하려고 봤더니 직원 이름이 없죠. 이 추출된 관계에는 직원 번호와 연봉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직원 이름이 김준규라는 조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리면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 문제가 이름이 김준규인 직원 번호와 이름과 연봉을 출력해라. 만약 이게 문제였다면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셀렉트를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먼저 하고 프로젝트를 할 건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셀렉트를 할 건지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수어 연산자 프로덕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연산자는 지금까지 이제 셀렉트와 프로젝트는 하나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연산자였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연산자들은 관계를 두 개를 받는 연산자입니다. 프로덕트 연산자는 관계 R1과 R2의 모든 가능한 조합, 그죠? 모든 가능한 조합을 이루는 그런 연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1이 10개가 있고 타플이 R2가 50개가 있다. 그러면 결과는 500개의 타플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부서의 번호, 부서명, 그리고 부서의 위치를 출력해라. 지금 우리가 이 두 테이블을 사실 어떻게 보면 결합을 하고 싶은 거죠. 부서의 번호와 부서의 이름과 근데 여기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 테이블하고 같이 결합을 뭔가 해서 위치까지 찾아라.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부서에서 부서 번호, 부서명을 추출하고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부서 위치에서 부서 위치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와 위치를 프로젝트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프로덕트를 해라. 곱해라.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그럼 이 모든 것과 곱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4개의 터플이 있고요. 여기서 6개의 터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24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덕트의 결과는 이렇게 24개의 그 터플이 생성됩니다. 새로운 터플이.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D1 생산, D1 김포 이건 맞죠. D1이니까. D1이 생산 부서인데 김포에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타플을 보면 D1은 생산 부서인데 D2가 신촌에 있다라는 정보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D1과 여기에 부서 번호인 D1과 여기에 부서 번호인 D2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프로덕트 연산자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전부 다 곱하기를 해서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주는 게 프로덕트입니다. 모든 가능한 조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은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결과를 다시 추출을 해야 되겠죠. 다시 셀렉트를 줘서 조건을 줘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아까 4 곱하기 6 24개가 나왔는데 24개의 타플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부서와 부서 번호, 부서의 부서 번호와 부서 위치의 부서 번호 같은 것들만 셀렉트해라,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D1과 D1이 같고 그리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쭉 내려왔다. 여기 와서 D2와 D2가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D3와 D3가 같은 것, 그 다음에 가서 D4와 D4가 같은 것. 그렇게 D2가 또 있네요. 그죠? D2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 D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6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4개 중에 실제로 이런 6개, 같은 부서의 부서 번호와 부서 위치의 부서 번호가 같은 타플들만 전부 다 뽑아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명확하죠. D1이라는 건 생산부서인데 김포에 있고, D2라는 건 영업부서인데 신촌에 있고, D2라는 건 영업부서인데 또 강남에도 있고, D2는 영업부서인데 또 이태원에도 있다. D3는 본사인데 신촌에 있고, D4는 연구개발부서인데 김포에 있다. 이렇게 의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계대소 연산자 중에 이제 이퀴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앞에서 했던 작업은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그 부서 위치를 찾아냈다면, 그것보다 좀 더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특화된 연산자, 집합 연산자가 아닌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특화된 조인이라는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결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퀴조인 연산자는 이 결합 조건을 주고, 그 결합 조건을 만족하는 R1과 R2 타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퀴조인이기 때문에 이 결합 조건에 반드시 등호로만 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똑같은 작업을 우리가 이퀴조인을 통해서 만약 풀어본다면, 부서가 있고요, 부서 위치가 있는데, 이 부서와 부서 위치가 있는데, 이퀴조인을 하는데 조건은 뭐냐면 부서의 부서 번호, 그죠? 부서의 부서 번호와 부서 위치의 부서 번호가 동일한 것들을 찾아서 조인을 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까 본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부서의 부서 번호가 부서 위치의 부서 번호와 동일한 그런 타플들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 관계는 보면 동일한 정보가 한번 2번 나오죠. 근데 이게 요거는 부서의 부서 번호고 이거는 부서 위치의 부서 번호긴 하지만 사실은 값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걸 2번 이렇게 출력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한 번만 출력하는 것이 내추럴 조인입니다. 내추럴 조인은 이퀴조인과 동일한데 공통 속성 중에 하나를 생략합니다. 그렇지만 공통 속성은 반드시 동일한 속성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내추럴 조인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부서 번호, 여기도 부서 번호란 똑같은 이름을 가졌을 때만 내추럴 조인이 가능한데, 여기서 부서와 부서 위치를 그냥 내추럴 조인해라, 그럼 조건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찾아서 같은 항목을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찾아서 그 속성의 값이 같도록 만드는 것들만 찾아서 출력하게 됩니다. 결과는 동일하죠. 앞에 거랑 결과는 동일한데 다만 요 2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냥 부서 번호라는 이름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사실 이 부서 번호는 부서 위치의 부서 번호인지 부서의 부서 번호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양쪽이 동일한 값을 가질 때만 출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추럴 조인은 하나를 공통 속성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게 내추럴 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추럴 조인도 사실 이퀴조인의 일부입니다. 이퀴조인과 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반드시 등호의 조건입니다. 근데 같지 않은 경우도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아우러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우러 조인은 left 아우러 조인이 있고 right 아우러 조인이 있습니다. 표시는 left 아우러 조인은 이 왼쪽이 열려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right 아우러 조인은 오른쪽이 열려져 있는 모습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left 아우러 조인은 내추럴 조인 연산자와 마찬가지이지만 같은 값을 결합을 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그 관계 R1에서 공통 속성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 타플도 출력을 합니다. 값이 일치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R1의 타플은 전부 다 출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이 되지 않는 값이 R2에 있을 텐데 그 R2에 대응되지 않는 값은 미확인 값으로 놔둡니다. 미확인 값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right outer join은 반대로 R2에
타프를 전부 다 출력하고 이에 대응되는 R1은 미확인 값으로 놔둡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예를 보는 게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 테이블이 있고 우리가 부양가족 테이블이 있는데 직원과 부양가족 명단을 작성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직원의 그 부양가족들, 예를 들면 김준규 같으면 지금 201이니까 이상미, 김기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미, 김기수를 같이 출력해줘라는 얘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승희 같은 202는 사실 부양가족이 없죠.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부양가족 없음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는 얘기겠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우러 조인인데 이 경우는 직원을 왼쪽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모든 직원은 다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그래서 이 직원 쪽을 열어놓은 left outer jo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에서는 직원 번호와 이름만 출력하고 select 프로젝트에서 그걸 뭐하고 outer join을 하냐면 부양가족의 직원 번호, 부양가족 이름, 관계. 그러니까 사실 이 직원 번호가 공통 속성이죠. 이 둘을 통해서 결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직원은 다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게 이쪽에 있는 타플은 다 출력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타플은 다 출력하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있으면 당연히 출력하고 그래서 이 01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2명이기 때문에 2번 출력이 되겠죠. 2번 출력이 되고 이승휘 같은 직원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난이 전부 다 null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최근신 같은 직원은 부양가족이 3명이 있기 때문에 3번 출력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3번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우러 조인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이 조인을 잘 쓰는 것이 굉장히 그 테이블에서 많은 의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조인 오퍼레이션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기도 해서 조인을 쓸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온 연산자는 이건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합집합. 그래서 합집합인데 이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R1과 R2를 합집합을 한다, 유니온을 한다 그랬을 땐 이 합집합 호환,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속성과 오른쪽에 있는 속성이 결합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 합집합으로 호환되는 형태여야 된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장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번호를 출력하라 라고 했죠. 그죠? 부서장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그러면 부서장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여기에 부서장 번호가 있는 요 번호가 부서장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 부양가족의 직원 번호가 있다는 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거의 합집합, 그죠? 이 둘의 합집합을 지금 결과적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둘의 합집합을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01, 05까지는 갖고 07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15번도 들어가고 이 21번, 그래서 합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합집합 호환적이라는 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직원 이름이 나왔다. 이건 합집합 호환적이 아닙니다. 이름하고 직원 번호는 합집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되는 두 속성의 영역이 같아야 됩니다. 영역이 같아야 합집합 호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섹션은 교집합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합집합 호환적인 형태여만 가능하고요. 부서장이면서 동시에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출력해라.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의 교집합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여기의 교집합은 결과는 201, 205, 2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fference는 차집합인데 이건 역시 합집합 호환적인 형태여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을 출력해라. 그럼 부서장 중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들을 빼면 이 중에서는 이 값이 없는 유일한 사람은 20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7, 이 사람은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비전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관계 2의 모든 타플에 대응하여서 동일 값을 갖는 관계 1의 타플의 속성으로 구성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부서와 연구개발부서가 모두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냐? 이런 질의를 던지고 싶다. 이 질의에 답을 얻고 싶다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서 테이블에 가서, 그죠? 부서 테이블에 가서 부서가 생산이거나 아니면 연구개발인, 생산 또는 연구개발인 부서의 부서 번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D1과 D4가 되겠죠. D1과 D4를 끄집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D1과 D4에 모두 대응되는 위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디비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서 번호에 가서 부서 번호, 부서 위치가 있는 테이블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는 D1은 김포다, D2는 신촌이다, 뭐 강남이다, 이태원이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D4는 김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디비전을 하게 되면 뭘로?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온 D1과 D4 이건 뭐예요? 생산부서, 연구개발부서, 생산부서, 연구개발부서. 이것이 대응되는 D1과 대응되는 게 김포, D4와 대응되는 게 김포. 둘 다 D1과 D4에 모두 대응되는 값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하나가 김포가 아니라 신촌이었다면 결과값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널 값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선 이렇게 대응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치는 김포가 출력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관계 대수어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 해석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해석어는, 관계 대수어는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룰 일은 없습니다. 아마 몽고DB에서 몽고DB의 형태가 관계 대수어의 형태로 조금 비슷하고요. 이 관계 해석어가 이 소위 말하는 SQL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해석어는 이후에 SQL로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관계 해석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 해석어는 아까 관계 대수어는 내가 데이터를 원하는데 이렇게 찾아와라. 그래서 how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먼저 할 거냐, 셀렉트를 먼저 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의 고민을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쭉 그 방법을 나열을 해줘야 돼요. 반면에 관계 해석어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기술하는 겁니다. 타플 관계 해석어는 타플 변수 설정을 통해서 명령문을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봉이 7,300만 원 이상인 직원의 번호와 이름을 출력해라. 이거를 타플 관계 해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직원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직원이라는 집합이 있고 이는 원소입니다. 어떤 원소예요. 그럼 이거를 관계형 모델로 생각하면 이 직원이라는 건 테이블이고 이라는 건 그 직원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어떤 타플이 될 수 있어. 특정 타플 하나를 이라고 그러니까 이 직원에 이건 속한다는 집합 표시죠. 속해 있는 타플 하나가 있는데 이 타플은 그 타플의 연봉을 봤더니 7,300만 원 이상이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쭉 타플인데 여기 연봉이 7,300만 원보다 큰 거, 그거를 찾아서 이름과 직원 번호와 이름을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직원 번호와 이름을 출력해라.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how는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조건이 이렇고 그거 그냥 찾아와라
하는 게 관계 해석어입니다. 영역 관계 해석, 근데 요게 바로 SQL의 형식인데요. 또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SQL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select 직원 번호와 직원 이름. 직원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E라고 우리 하자. E라고 하자. 이건 별명이에요. 직원 테이블인데 E라고 하자. 근데 그 E의 연봉이 7,300만보다 큰 거. 조건이죠. where. 조건인데 그런 걸 찾아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건 직원 번호와 이름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SQL입니다. 사실 관계 대수어에서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프로젝트였죠. 셀렉트가 아니에요. 프로젝트고 요 where가 사실 셀렉트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 SQL에서는 조금 다르게 프로젝트를 select라는 명령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SQL을 쓸 때는 이 select가 실제로 이런 속성들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역 관계 해석어는 이게 타플 변수를 설정하지 않고 영역을 정해줍니다. 영역을 정해서 명령을 작성하는데 동일한 질문을 만약 우리 해본다면 직원 테이블이 사실 직원 테이블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여기 직원 번호가 있었고요.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직원 테이블에 봅시다. 주소가 있네요. 주소, 그 다음에 생년월일, 연봉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부서, 상사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속성이 있어요. 요거에 대응되는 값이 요 값입니다. A는 직원 번호고 B는 직원의 이름이고 C는 주소고 D는 생년월일이고 E는 연봉입니다. 그런 직원 테이블에 그런 타플이 있는데 그 타플에서 요거 E, 그죠? E 다섯 번째 있는 E, 요게 뭐였죠? 연봉입니다. 연봉. 그 연봉이 7,300만 원 이상인 그런 직원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A와 B를 뽑아와라. A와 B를 뽑아와라. 직원 번호와 직원 이름을 뽑아와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명령을 주는 게 QB입니다. 그래서 요 QB도 우리 뒤에 5장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관계 해석어까지 공부하겠습니다.